안녕하세요. 오늘 더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9월 7일자 뉴스 브리핑 자료, 이걸 좀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정부 조직에 아주 큰 변화가 있다는 소식인데요. 단순히 뉴스 요약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맥락이 숨어 있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검찰의 그 수사권, 기소권 이걸 나누고 예산 편성 기능까지 독립시킨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민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된 문제하고 정부 대응. 마지막으로는 서울 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담보대출 규제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들이 딱 보면 뭐 정치, 외교, 경제 이렇게 다른 영역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 변화, 또 국제관계, 그리고 실생활 경제 문제까지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배경, 뭐 맥락 이런 걸 좀 파악해 보고요.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사안들끼리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보들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검찰의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분리하고 또 기재부가 갖고 있던 예산 편성 권한을 아예 독립기구로 넘긴다. 와, 이건 정말 대대적인 개혁안이라고 봐야겠네요.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특정 기관에 권력이 너무 쏠리는 걸 좀 막아보자. 이런 의지가 강해 보여요. 자료 보니까 뭐 기후 위기 대응이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시대, 이런 새로운 과제들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구조를 효율화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하네요. 네, 그 취지 자체는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권력 분산시키고 효율 높이자 이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 개편안을 둘러싼 시각이 상당히 엇갈린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죠. 예를 들어 검찰 관한 분리 같은 경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나 기소 과정에 좀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을 나눴는데 오히려 정치적 입김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런 역설적인 우려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조직을 떼어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산 기능 분리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독립시키면 이게 각 부처 예산 요구를 조율하고 또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게 자칫하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보다는 좀 단기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출이 늘어나서 국가 부채 관리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특히 예산 기능 분리는 뭐 국가 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부처 하나 옮기는 차원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죠. 이 개혁안이 또 현실화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고 자료 보니까 실제 시행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던데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런 우려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건지 또 뭐 독립된 예산기구가 정말로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주요 법안 처리 과정을 보실 때요. 이 구조 개편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고 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고 염두에 두시면 현안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정부 시스템이라는 큰 틀의 변화를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시선을 좀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교민들과 관련된 좀 충격적인 사안이 있더라고요. 현재에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국인 근로자가 무려 300명이나 포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00명이라니 정말 많은 숫자네요. 정부도 그래서 급히 이분들 귀국시키려고 전세기 투입까지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사자분들은 정말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표면적인 단속 이유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불법 고용이나 비자 문제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이 사건이 던지는 파장은 그 이상입니다. 이미 자료에서도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네, 특히 그 공장이 그냥 공장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키우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시설이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 노동법 위반, 이걸 넘어서 최근에 어떤 글로벌 공급망 재표 농지김, 이런 거랑 연결해서 보게 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산업정책이나 이민정책 변화가 동맹국인 한국 기업 활동,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게 그냥 노동 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 공급망 문제랑 다 얽혀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대응도 단순히 근로자분들 데려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의 비자 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고 하죠. 이건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서서 앞으로 양국 간의 노동정책, 이민정책, 더 나아가서는 산업협력 관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어떤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죠. 정말 그렇네요. 한 개인의 어려움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국가 간 외교,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까지 다 얽혀 있는 아주 다층적인 문제군요. 특히 요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력 확보 경쟁 엄청 치열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이민 단속 강화가 다른 나라 기업들의 미국 투자나 활동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글로벌 비즈니스나 국제관계 동향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가 이렇게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사례들, 이런 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적인 이슈에서 다시 국내 문제, 특히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죠. 주택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지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좀 흥미로워요.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 가진 땅을 활용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 문턱은 더 높이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거든요. 자료에는 이걸 통해서 서울 지역의 집값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공급 확대 카드랑 수요 억제 카드, 이걸 같이 쓰는 셈인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낼까요? 네, 이게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책 목표 자체는 명확해 보입니다. 자료에서도 기대 효과로 중산층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접근성 개선 가능성, 이걸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공토지를 활용해서 좀 저렴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분들께는 분명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생길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네, 그건 좋은데요. 하지만 동시에 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건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자료에서 일부 구매자들에게는 대출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주택 구매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대출을 다 계획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갑작스런 규제 강화가 상당한 부담이 되거나 심지어는 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마치 고속도로에서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갑자기 속도 제한을 확 낮추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물론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이미 속도를 내고 있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거죠. 정책 효과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는 다들 공감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늘 이렇게 좀 상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근을 주면서 동시에 대출 규제라는 채찍을 같이 드는 셈인데 이게 어느 쪽 효과가 더 클지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지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주택 문제는 워낙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고 또 오랫동안 누적된 현안이라서요.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조치가 시장 안정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지 또 금리 변동이라든가 전반적인 경기 상황 같은 외부 변수들하고 맞물려서 어떤 결과를 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산 계획이나 경제 활동에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관련 정책 변화나 시장 동향을 꾸준히 좀 주시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라는 아주 거시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 문제라는 국제적 현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주택시장 규제라는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제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중요 이슈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각각 뭐 정치 시스템, 국제관계, 경제정책 이렇게 다른 영역에 속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좀 근본적인 과제들이죠. 뭐 권력구조의 문제라던가 세계화 시대의 노동과 이동 문제, 그리고 도시주거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큰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게 우리 개인의 경제적인 삶과도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정부 구조 개편, 또 국제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주택시장 개입 같은 이런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것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또는 중요하게 다룰 우선순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